처음 만난 한국인 남성에게 저는 나체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이라곤 얇은 수건 한 장이 전부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부터 그 남자와 몇 번이나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남자가 내 몸을 봤으니 책임을 지라고 해야 해. 당장 잡으렴. 심지어 어머니는 그 남자를 저희가 묵는 숙소로 몰래 초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를 그의 옆자리에 앉히고는 뭔가 엄청난 제안을 하셨죠. 그날 밤부터 우리는 수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인 달콤한 한마디.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알몸을 들킨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다니, 그런 일이 현실에서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곱씹을수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끄러운 해프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그 신비로운 마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아이노입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나고 자란 20대 중반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죠. 헬싱키의 겨울은 길고 어둡습니다. 아침 9시가 되어서야 겨우 해가 뜨고 오후 3시면 다시 캄캄한 밤이 찾아옵니다. 영하 20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하는 일상이고, 눈은 10월부터 4월까지 온 도시를 하얗게 뒤덮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 리사 여사님은 60대 초반의 활기찬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저를 홀로 키워주셨죠. 은행원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오신 어머니는 3년 전 정년 퇴직을 하신 후 새로운 취미를 하나 발견하셨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엔 이웃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 겨울연가를 한 편 보신 게 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어머니는 K드라마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셨습니다.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등 수십 편의 한국 드라마를 섭렵하셨죠. 처음엔 그저 가벼운 소일거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열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 내리는 서울의 거리, 반짝이는 네온 사인 아래를 걷는 연인들,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이 정말 아름답지 않니? 헬싱키의 겨울도 아름답지만 너무 조용하고 쓸쓸한데 한국 드라마 속의 겨울은 너무나 화려하고 따뜻해 보여. 작년 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진지한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참이었죠.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널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썼으니 나를 위한 시간 같은 건 가져본 적이 없었단다. 그런데 지금 내게 단 하나의 소원이 생겼어. 그 소원이란 바로 한국에 직접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로맨틱한 겨울 풍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명동의 화려한 일루미네이션, 한강의 야경,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은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어머니의 그 빛나는 눈빛을 보지 못했다면 이 여행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눈빛을 보고 나니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를 위해 이번엔 제가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장기 휴가를 낼 수 있었고 모아둔 적금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당장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은 12월 중순, 한국의 겨울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2달의 준비 기간 동안 어머니는 매일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보며 설레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일지 궁금해지며 덩달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출발의 날이 밝았습니다. 헬싱키 반타 공항을 떠나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선 순간 아주 신기한 감각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 정도로 헬싱키보다 훨씬 따뜻해야 정상인데 왠지 모르게 뼈가 시리도록 춥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특유의 매서운 겨울바람이구나. 건조한 핀란드의 추위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공기가 피부에 찰싹 달라붙고 칼바람이 옷깃 사이를 파고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셨습니다. 공항 안팎의 화려한 불빛,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많은 사람들, 한글로 가득 찬 안내판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내내 어머니는 창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저희는 명동 근처에 호텔을 잡았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보자. 밖으로 나오니 이미 해가 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대낮처럼, 아니 그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거리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죠. 어머니는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셨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 풍경이야. 아니, 실물이 훨씬 더 아름다워. 저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싱키의 겨울이 고요하고 평온한 수묵화 같다면 서울의 겨울은 생동감 넘치고 화려한 유화 같았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다 보니 작은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늘어서 있었죠.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인상 좋은 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셨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희는 바디랭귀지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뜨끈한 어묵꼬치와 매콤달콤한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난생 처음 맛보는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깊은 맛이 우러난 어묵 국물과 간장이 깊게 밴 무 한 조각이 꽁꽁 온몸을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핀란드에는 이런 낭만적인 문화가 없잖니. 한겨울의 길거리에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호호 불며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한국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앞으로의 2주가 너무 기대돼서 미칠 지경이야. 저 역시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이 여행을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와는 정말 다른 매력을 가진 나라. 앞으로 2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며 어머니가 오늘의 일정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미리 찾아둔 관광지 리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 서울타워 같은 유명 명소들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에 꼭 가보고 싶어. 드라마에 매번 나오는 그 양머리를 하고 달걀을 까먹는 곳 말이야. 그 문화를 꼭 체험해보고 싶단다. 저 역시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는 꽤 흥미가 있었습니다. 핀란드에도 사우나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대형 찜질방은 스케일과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걸어서 10분 거리에 아주 유명하고 큰 대형 찜질방이 있다고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호텔을 나섰습니다. 건물의 입구에 도착하니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안내문도 보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고 카운터에서 락커키가 달린 전자 팔찌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었지만 한국어라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으로 옷을 가리키는 것 같긴 했습니다. 탈의실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니 거대한 공용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등 각기 다른 온도의 방들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똑같은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찜질복을 입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땀부터 빼러 사우나에 들어가자. 저도 찬성했습니다. 비행의 피로를 푸는 데는 사우나가 최고니까요. 우리는 다시 락커룸, 탈의실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탈의실 안에는 수많은 락커가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우나니까 옷을 다 벗고 수건만 두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어머니도 저와 완전히 똑같은 생각이셨습니다. 우리는 입고 있던 옷을 훌렁훌렁 다 벗어버리고 커다란 수건 한 장으로 몸을 대충 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다들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저건 휴게 공간에서 입는 옷이고 사우나실은 따로 있겠지 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우리는 수건만 달랑 두른 채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여러 개의 문이 보였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사우나실 목욕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되겠거니 생각했죠. 저는 무작정 큰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곳은 사우나가 아니라 남녀 공용 휴게 구역의 한가운데였다는 것을요. 여기서 잠시만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은 핀란드의 사우나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을 씻는 목욕탕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고 나체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불가마와 수면실이 있는 찜질방 공용구역은 남녀가 함께 이용하며 반드시 제공된 찜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규칙을 알 리 없었던 우리는 수건 한 장만 달랑 두른 채 남녀 공용구역에 맨몸으로 출몰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 남자와 정확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큰 키에 태평양처럼 넓은 어깨,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 그 사람 역시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게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얇은 수건 한 장만 걸친 헐벗은 모습으로 낯선 한국 남자 앞에 서 있다는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심장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현실로 끌어온 것은 뒤따라 들어오신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소리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제 팔을 낚아채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다시 탈의실 앞 복도로 쫓겨난 우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터질 것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역시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계셨죠. 그때 찜질방 직원 한 분이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상황을 해명하려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히도 그 직원분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셨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안 직원은 진땀을 빼며 규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공용찜질 구역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하는 곳이며 벌거벗고 들어가는 대목욕탕은 여탕 쪽으로 따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탈의실로 돌아와 락커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세상에, 그제야 보였습니다. 락커 안쪽 옷걸이에 주황색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입으라고 준비되어 있던 찜질복이었죠.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맨몸으로 돌진했던 겁니다. 어머니와 저는 도망치듯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올바른 장소인 찜질방 공용구역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불가마는 정말 따뜻했고 소금방에서는 기분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양머리를 하고 식혜도 마셨죠. 하지만 저는 도무지 휴식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동공지진난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리플레이 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내심 미안해 하셨습니다.
본인이 찜질방에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딸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자책하셨죠.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단순한 문화 차이에서 온 실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거대한 도시니까 2번 다시 저 남자를 마주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제발 그래야만 해. 1시간 정도 찜질방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민망함을 감추려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는걸? 저도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북유럽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이 있잖니.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알몸을 보이면 반드시 그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거. 물론 농담이었지만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킬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꽤 괜찮아 보이더라.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아주 선해 보이던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어머니는 신이 나서 계속 놀려대셨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아직도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쥐 죽은 듯 조용히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했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공용구역에 맨발로 들어섰을 때의 충격, 사람들의 경악하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와 시선이 얽히던 그 찰나의 순간, 그때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줄도, 어머니의 짓궂은 농담이 현실이 될 줄도 말입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이 훗날 내 삶을 구원할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찜질방 대참사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하루 종일 호텔방에 처박혀 이불킥이나 하고 싶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명동 거리를 제대로 샅샅이 구경하자꾸나. 오전 11시쯤 호텔을 나섰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주말을 맞은 명동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붐볐습니다. 화장품, 로드샵, 옷가게, 맛집들이 화려하게 늘어서 있었죠.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K-뷰티 화장품 매장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걸 드라마를 통해 익히 알고 계셨거든요. 커다란 로드샵에 들어갔습니다. 매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고 수백 가지의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점원들이 친절하게 다가와 설명해 주었죠. 한국어였지만 바디랭귀지와 눈치로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달팽이 크림이니 마스크팩이니 하는 것들을 손등에 발라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한참을 구경하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배가 고프다고 하셔서 우리는 근처 맛집을 찾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세련된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남자. 처음엔 그냥 잘생긴 한국인이려니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의심하며 그의 얼굴을 쳐다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찜질방에서 저와 정통으로 눈이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같은 순간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이 토끼처럼 커졌으니까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팻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팔을 꽉 움켜쥐는 강력한 소나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눈치 빠른 어머니는 이미 상황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행동을 감행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신 겁니다.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거대한 메트로폴리스 서울에서 이틀 연속으로 같은 장소도 아닌 곳에서 동일 인물과 마주치다니. 이것이 단순한 확률의 장난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운명의 붉은 실이 당겨진 것인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폭주, 기관차 같은 어머니를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어머니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어제 찜질방에서 뵈었던 분 맞죠? 세상에, 이렇게 큰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남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영어는 매우 유창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짜고짜 어제 일부터 사과하셨습니다. 제 딸이 한국 문화를 몰라 실수로 남녀 공용구역에 헐벗고 들어갔던 것이니 부디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요.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외국인 분들이라면 충분히 헷갈리고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놀라긴 했지만 이해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기어코 그 몹쓸 농담을 던지고야 말았습니다. 북유럽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 있답니다. 여자가 간직해온 나체를 외간 남자에게 보이면 그 남자가 여자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전설이죠. 오호호, 농담조로 던진 말이었지만 제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하하, 그런가요? 그럼 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그의 재치 있는 답변에 순식간에 어색했던 공기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기세를 몰아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데 연락처라도 교환하는 게 어때요? 저는 속으로 엄마 제발을 외쳤지만 남자는 흔쾌히 스마트폰을 꺼내주었습니다. 서로 번호를 교환하며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 씨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준호 씨는 놀랍게도 북유럽 지역 담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 바이어들과 주로 일한다고 말이죠. 그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어머, 그럼 핀란드에도 자주 가시나요? 준호 씨는 1년에 3, 4번은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대학 시절 핀란드 헬싱키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까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에, 그럼 핀란드에 대해 아주 잘 아시겠네요. 헬싱키는 어땠나요? 질문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헬싱키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특히 고요하고 눈 덮인 겨울 풍경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예의 바르고 목소리도 다정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중간중간 그가 저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저는 너무 민망해서 자꾸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치명타를 날리셨습니다. 우리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인데 괜찮다면 같이 식사라도 하실래요? 저는 기함하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준호 씨도 예상치 못한 제안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엄청난 친화력과 기세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우리 셋은 함께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가 근처에 아주 맛있는 한식당을 안다며 앞장섰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고급스러운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고풍스러운 한옥 인테리어의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 느낌의 프라이빗한 좌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호 씨가 능숙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정식은 수십 가지의 반찬과 찌개, 고기가 한 상 가득 나오는 요리라고요. 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그것으로 주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것으로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우리 모녀의 여행 일정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2주 정도 머물며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낭만적인 겨울을 직접 체험하러 왔다고 신나게 설명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특히 서울의 야경과 길거리 음식들이 훌륭하다고요. 그러면서 남산, 서울타워, 한강공원, 북촌, 한옥마을 등 몇 군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다 불쑥 던지셨죠.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가이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너무 놀라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이셨죠. 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어 있으니 기꺼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만세를 불렀고 저는 쥐구멍을 찾고 싶으면서도 묘하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달콤 짭짤한 불고기, 구수한 된장찌개, 바삭한 해물파전,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김치와 나물 반찬들까지 준호 씨가 반찬 하나하나를 영어로 설명해주며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색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배려심 깊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젓가락질을 어려워하시자 즉시 직원에게 포크를 부탁해 가져다 주었고 제 앞접시에 맛있는 반찬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원더풀, 딜리셔스를 외치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뜨끈한 된장찌개가 입맛에 딱 맞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맛있게 드시는 어머니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분을 만나서 한국 여행이 수백 배는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 준호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준호 씨가 서울의 겨울 명소들을 직접 안내해 주기로 한 것이죠. 손을 흔들며 그와 헤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팔짱을 찌르며 속삭이셨습니다. 준호 씨, 진짜 진국이다. 너랑 아주 잘 어울려. 저는 제발 김칫국 좀 마시지 마세요. 라고 빈잔을 주었지만 사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제의 수치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오늘의 만남이 자꾸만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졌거든요. 준호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거대한 러브스토리의 서막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와 어머니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어보고 북촌의 한옥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 모녀가 가장 애타게 기다린 건 준호 씨와 만나기로 한 주말이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죠. 제가 조금 일찍 준비를 마치고 내려갔을 때 준호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청바지에 따뜻해 보이는 베이지색 롱패딩을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우리를 발견한 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 간식입니다. 식기 전에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신기해하며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붕어 모양의 빵, 붕어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물고기 모양이네. 너무 귀여워 하시며 한 입 베어 무셨습니다. 바삭한 겉면 속에 뜨겁고 달콤한 팥 앙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핀란드에는 왜 이런 훌륭한 길거리 간식이 없는 걸까? 준호 씨가 오늘의 완벽한 데이트 코스를 브리핑했습니다. 먼저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점심엔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엔 아주 특별한 겨울 체험을 하러 교외로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준호 씨의 차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타워 전망대에 오르니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고층 빌딩들, 도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한강, 그리고 저 멀리 눈 덮인 산봉우리들까지. 어머니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준호 씨는 친절하게 명소들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고 우리 모녀의 사진도 열정적으로 찍어 주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기대어 조용히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서울은 어때요? 헬싱키랑은 많이 다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이곳만의 역동적이고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준호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교환 학생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헬싱키의 겨울은 눈부시게 고요했죠. 끝없는 백야의 여름도 좋았지만 저는 핀란드의 그 깊고 묵직한 겨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핀란드가 대자연의 겨울이라면 한국은 도시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의 표현이 너무나 시적이고 완벽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화가 참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죠. 점심은 명동 근처의 유명한 칼국수 집으로 갔습니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진한 고기 육수 냄새가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준호 씨가 알아서 명동 칼국수 3그릇과 고기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가 특유의 넉살로 준호 씨의 호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준호 씨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경기도 일산에 사시고 여동생은 결혼해서 분가했다고요. 때마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진한 고기 국물에 부드러운 면발, 그리고 알싸한 마늘 김치의 조화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땀까지 흘려가며 원더풀을 연발하셨습니다. 속이 꽉 찬 만두도 일품이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오후 2시쯤 되자 준호 씨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준호 씨의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춘천 쪽으로 1시간 반 정도를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꽁꽁 얼어붙은 거대한 강줄기 위였습니다. 빙어, 낚시축제 현장이었죠. 얼음판 위에는 수많은 텐트가 쳐져 있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얼음 구멍에서 빙어라는 작은 물고기를 낚는 거죠.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얼음 낚시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축제처럼 즐기는 건 처음 봐. 우리는 낚시 도구를 빌려 얼음 구멍 앞에 모계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맑은 얼음 아래로 작은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 씨가 미끼 끼우는 법과 챔질하는 요령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국가대표 선수처럼 진지하게 낚싯대를 쥐고 집중하셨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며 낚싯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빙어 한 마리가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셨습니다. 준호 씨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울상이 되자 준호 씨가 웃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잡은 거 다 아이노 씨 드릴게요. 그가 저를 아이노 씨라고 부를 때마다 심장이 간질거렸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근처의 따뜻한 카페에 들어가 얼어붙은 몸을 녹였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창밖을 보니 어느덧 해가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낸 날 중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야. 준호 씨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는 수줍게 웃으며 저도 두 분과 함께해서 정말 즐겁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씨가 마지막 코스로 안내한 곳은 강변에 길게 늘어선 포장마차 거리였습니다. 주황색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 훈훈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바로 그곳이야. 어머니는 소녀처럼 방방 뛰셨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어묵탕과 떡볶이, 닭꼬치, 그리고 한국의 전통 술인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덜덜 떨다가 들어와 뜨끈한 어묵 국물을 마시니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께 소주를 한 잔 따르며
한국의 술자리 예절도 손으로 따르고 고개를 돌려 마시는 법을 알려주자 어머니는 너무 재밌다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서 달콤한 식혜를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켜진 어머니가 다시 등판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준호 씨를 지그시 바라보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준호 씨, 혹시 만나는 여자친구 있나요? 저는 입에 머금고 있던 식혜를 뿜을 뻔했습니다. 눈으로 쌍심지를 켜고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조금 당황한 듯 하더니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과장되게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다정하고 멋진 분이 왜 혼자일까? 보는 눈들이 그렇게 없나? 준호 씨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일이 바쁘기도 했고, 그래도 요새는 진지하게 만날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찰나의 순간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준호 씨가 호텔 앞까지 저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오늘 너무 즐거웠다며 노래를 부르시던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며 준호 씨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꼭 다시 봐요. 준호 씨도 다정하게 화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지? 저 청년은 진짜 보석이야. 너랑 너무 잘 어울려. 제가 또 시작이냐며 투덜거렸지만 사실 제 머릿속도 온통 준호 씨의 다정한 미소와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준호 씨 칭찬뿐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젠틀한지, 매너가 좋은지, 유머 감각이 뛰어난지 저 역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배를 부여잡으셨습니다. 놀란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음식을 너무 급하게 먹어 체한 것 같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소화제를 사오겠다는 제 말도 만류하시곤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 하셨죠. 저는 불안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곁에서 간호만 했습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자 다행히 안색이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 쌩쌩한 모습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준호 씨에게 연락을 하라는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왜 갑자기 준호 씨를 불러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세를 너무 많이 졌잖니. 내가 직접 저녁을 대접해서 은혜를 갚아야겠어. 그냥 근처 맛집에서 사드리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핀란드 가정식을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가 묵는 곳은 취사가 가능한 레지던스 호텔이었기에 주방이 있었죠. 저는 어머니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단순한 보은의 차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저와 준호 씨를 엮어보려는 거대한 작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준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불과 1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6시까지 저희 숙소로 오라고 초대를 마쳤습니다. 오후부터 어머니는 근처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봐오셨습니다. 돼지고기, 당근, 감자, 양파 등 한가득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전통 스튜인 카리알란 파이스티, 갈잘란 파이스트를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굽고 끓이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 요원처럼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기 전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세팅된 접시들과 먹음직스러운 스튜,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방으로 밀어 넣으며 가장 예쁜 옷으로 갈아입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황당해하며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항변했지만 어머니는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예의를 갖춰야지 라며 윙크를 하셨습니다. 정확히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 씨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레드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는 두 팔을 벌려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준호 씨는 식탁에 차려진 만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를 위해 이렇게 직접 요리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의 치밀한 설계가 드러났습니다. 식탁이 4인용이었는데 굳이 저와 준호 씨를 나란히 앉히고 본인은 저희 맞은편에 앉으신 겁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낸 핀란드식 돼지고기 스튜는 정말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진심으로 감탄하며 연신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어머니의 본격적인 사위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취미, 미래 계획 등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준호 씨는 당황하지 않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히 스튜만 퍼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의 화살이 갑자기 저를 향했습니다. 우리 딸 아이노가 참 속이 깊고 착해요. 요리도 나보다 훨씬 잘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디자이너랍니다. 누구랑 결혼하든 정말 최고의 아내가 될 텐데 말이죠. 호호. 저는 기침을 하며 어머니를 째려보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어이 선을 넘으셨습니다. 준호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돌직구를 던지셨죠. 준호 씨는 결혼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 노골적인 질문에 저는 쥐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언제든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온전히 다 줄 수 있는 운명 같은 인연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제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이랑 준호 씨, 둘 다 성실하고 다정하니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테이블 밑으로 어머니를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다음 대답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노 씨만 괜찮으시다면 저야 영광이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셨고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날 밤은 핀란드와 한국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 더 가까워진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준호 씨가 돌아갈 때 그가 현관에서 제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참 열정적이시네요. 하지만 저는 그 열정이 싫지 않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다정했는지 저는 그날 밤새도록 심장이 뛰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꿈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곁에서 주무시던 어머니의 숨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깜짝 놀라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어머니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신음만 흘리셨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계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평소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던 건강한 분이었는데 낯선 타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당장 병원에 가요. 하지만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냥 한국의 찬바람을 쐬어서 몸살이 심하게 온 모양이야.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다 주렴. 저는 불이 나게 옷을 꿰어 입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사님께 서툰 영어와 번역기 어플을 총동원해 증상을 설명하고 독한 감기약과 해열제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따뜻한 물과 함께 약을 챙겨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까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알아누워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타국에서 보호자도 없이 늙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공포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준호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평일 낮인데 당연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이제 고작 몇 번 만난 우리가 이런 민폐를 끼쳐도 되는 걸까? 수백 번 고민하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열이 안 떨어져요. 제가 한국어를 몰라 어떻게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노 씨, 어머니 증상이 어떠신가요? 열은 몇 도죠? 기침은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매우 침착했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갈 테니까 나갈 준비만 하고 기다려요.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저는 말릴 틈도 없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15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숨을 헐떡이는 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들이 들려 있었죠. 방으로 뛰어들어온 그는 능숙하게 체온계를 꺼내 어머니의 귀에 꽂았습니다. 삐빅, 39도가 넘는 고열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사온 봉지 안에는 전복죽, 이온 음료, 비타민, 해열 패치 등 병간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죠. 준호 씨는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번쩍 부축해서 자신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저도 허둥지둥 뒤따라 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근처의 큰 내과 의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호 씨가 접수부터 증상 설명, 의사 선생님과의 통역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전염병은 아니었고 춥고 건조한 핀란드 날씨와 달리 습기가 있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한국의 낯선 겨울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심한 독감과 몸살이 겹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수액을 한 병 다 맞을 때까지 준호 씨는 침대 옆에 서서 저희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호텔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안색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호텔 주방으로 가더니 사온 전복죽을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워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플 때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먹습니다. 영양이 듬뿍 들어간 전복죽이니 어머니가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그는 직접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호 불어가며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질 정도로 먹먹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을 드신 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준호 씨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회사에 계셨을 텐데 이렇게 달려와 주시다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보답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오히려 제가 빨리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죠. 그러더니 준호 씨가 겉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저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밤에 또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아이노 씨 혼자 대처하기 힘드실 테니까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극구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병원까지 데려다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일 출근도 하셔야 하잖아요. 하지만 준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회사에는 내일까지 연차 휴가를 내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걱정 말고 아이노 씨도 눈 좀 붙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만난 지 이제 겨우 2주일. 심지어 첫 만남은 목욕탕에서의 끔찍한 해프닝이었던 사이. 그런데 이 남자는 낯선 타국의 모녀를 위해 자신의 휴가까지 써가며 밤샘 간호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조건 없이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있을까? 그날 밤 어머니는 약 기운에 취해 새근새근 잠드셨고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비좁은 소파에 구부정하게 누워 새우잠을 자고 있는 준호 씨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 듬직한 뒷모습, 제 가슴 속에서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 씨는 제가 깨기도 전에 일어나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고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놓았습니다.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인지 어머니의 열은 완전히 내렸고 기침도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그날 하루 종일 호텔에 머물며 비타민 듬뿍 담긴 과일도 깎아주고 죽도 데워주며 저희 곁을 지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조용히 복도로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회복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남은 며칠은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준호 씨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준호 씨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 정말 무섭고 막막했을 거예요. 준호 씨는 빙그레 웃더니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이 아픈데 모른 척할 남자는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한겨울의 칼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풍님 같은 사람. 그의 다정함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따뜻한 온돌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일 만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었고 제 휴가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면 우리는 핀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가슴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것보다 매일 보던 준호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는 제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준호 씨 역시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국을 5일 앞둔 늦은 오후, 그가 조심스럽게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붉게 물드는 한강공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겨울의 한강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고요하고 탁 트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준호 씨가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강 건너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면 돌아가시는 거죠? 제가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강물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노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묻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첫 만남은 기막힌 우연이었지만 그 이후로 함께 보낸 시간들은 저에게 운명이었습니다. 아이노 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백이었지만 현실의 거대한 장벽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헬싱키와 서울 7,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기약 없는 장거리 연애가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헬싱키로 가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희 회사의 북유럽 지사가 헬싱키에 있습니다. 마침 핀란드 주재원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 상무님께 정식으로 파견 전근 신청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저 핀란드로 갑니다. 아이노 씨가 있는 곳으로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 경로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다니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준호 씨는 저를 품에 꽉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거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함께일 겁니다. 다음 날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내 촉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하시며 당장 준호 씨가 헬싱키에 오면 지낼 방을 비워두겠다고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 우리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친 듯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눈부시게 소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이틀 전 준호 씨가 겨울 바다를 보여주겠다며 강원도 강릉으로 우리 모녀를 데려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동해안의 푸른 바다는 압도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거세게 부서지는 파도 앞에서 준호 씨는 제 손을 잡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날 밤 준호 씨가 저희 모녀에게 마지막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눈치 빠른 어머니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고 남은 두 사람은 로비 라운지에서 아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 씨가 조그만 벨벳 상자를 꺼내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은빛 하트,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서로의 심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머지않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이별은 길고 애틋했습니다. 준호 씨가 저희 짐을 모두 카트에 싣고 출국장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 씨를 꽉 안아주며 우리 사위, 헬싱키 오면 장모님이 매일 맛있는 거 해줄 테니 얼른 와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 준호 씨가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파견 승인이 나면 제일 먼저 연락할게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꼭 기다릴게요. 뒤돌아 게이트로 걸어가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야경이 멀어질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저 남자는 반드시 온다. 핀란드 헬싱키로 돌아온 일상은 마치 마법에서 깨어난 듯 낯설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긴 어둠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시차가 7시간이나 났지만 우리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한국어와 핀란드어를 가르쳐주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준호 씨에게서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아이노, 회사에서 제 헬싱키 지사 파견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3월부터 그곳으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손님 방에 새 침대 시트를 깔고 커튼을 바꾸며 난리를 피우셨죠. 2달의 기다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드디어 눈이 녹기 시작하는 3월 말 헬싱키 반타공항. 저는 커다란 이민 가방을 끌고 입국장을 걸어 나오는 준호 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돌아온 그를 맞이하며 어머니는 정통 핀란드 가정식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환영 만찬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주무시러 간 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노 씨, 처음 찜질방에서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저는 이 순간을 상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모든 인생의 계절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우리는 꽉 끌어안았고 방문 틈으로 몰래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뛰어나와 만세를 부르며 우리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거봐, 내 찜질방 농담이 현실이 될 줄 알았다니까. 우리 셋은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우리는 헬싱키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핀란드의 찬란한 여름, 백야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헬싱키 대성당 근처의 푸른 야외 정원에서 한국에서 날아오신 준호 씨의 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제 핀란드 친구들의 축복 속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준호 씨는 멋진 검은색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피로연에는 핀란드의 연어 요리와 한국의 불고기가 함께 차려져 하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백야의 신비로운 햇살 아래서 준호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수건 한 장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내 사랑으로 당신을 감싸줄게요. 그 능글맞지만 로맨틱한 멘트에 저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여행지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 우리는 그 찜질방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규칙에 맞게 찜질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양머리를 한 채 식혜를 나눠 마시며 그날의 추억을 회상했죠. 남산타워에도 다시 오르고 강릉 바다도 다시 찾았습니다. 명동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먹으며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라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저의 집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헬싱키에서 너무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호 씨는 무역회사 지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는 디자이너로 계속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1년에 3번은 시댁이 있는 한국으로 날아가 소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제 어머니 리사 여사님은 여전히 한국 드라마 열혈 시청자이십니다.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 떵떵거리며 자랑하시죠. 내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완벽한 한국인 사위를 직접 낚아 올렸잖아 라고요. 우리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그 무모했던 불도저 같은 직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타인 중 하나로 남았을 테니까요. 가끔 그 시리도록 춥고도 따뜻했던 겨울을 떠올립니다. 찜질방에서의 그 끔찍하게 수치스러웠던 순간, 명동거리에서의 기적 같은 재회, 어머니의 맹렬한 중매작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한강공원에서의 고백까지 이 모든 것이 운명이 아닐 리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의 용기, 준호 씨의 헌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우리의 진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고 신비롭습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연으로 포장된 필연들이 겹쳐 운명이 되는 마법. 저는 오늘도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그 찬란했던 겨울에 깊이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저희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녹여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아름다운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이 된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 여러분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예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모해주세요. 지금까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겨울눈처럼 포근한 저희 부부의 이야기 아이노였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멋진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